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지기 이정미입니다. 한 주를 걸렀더니 진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월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우치는 5월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떠나보낸 소중한 일을 잊지 못하는 슬픔의 5월이기도 하지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포근한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박홍순 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마디부터 왜 누구를 떠나보내느니 이렇게 촉촉한 말씀으로 내 시작하십니까? 주변에 요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 5월달이 되니까. 5월은 이별의 달이 아니라 만남의 달 아닌가요? 그러게요. 다 그렇게 다시 또 좋은 만남들로 지난 아픔이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쌤은 고기 많이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찾아서 먹는 건 아니고요. 남들하고 묻어가서 조금 먹는 편이에요. 네, 좋겠습니다. 저는 엄청난 고기 매니아여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막 신경질을 부리면 입에다가 고기 몇 점 넣어주면 해결된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인데요. 지난번 임순례 감독님 모시고 제가 대호각성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고기는 딱 2번만 먹어야지 그렇게 굳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 그것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돈가스냐 돼지고기냐, 정말 돈가스냐 돼지냐, 이 힘들고 어려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정치카페 테라스 28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영국의 동물학자이면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는 이 영화를 보고 오늘날 동작 농물이 받는 처우, 그들이 평생을 보내는 비인도적 환경을 현실적이고 감성적이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여준다. 고기에 대한 욕망, 이 욕망 때문에 동물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감동의 이야기다. 이런 추천평을 해주셨네요. 5월 7일 날 지금 개봉을 했죠.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인가요? 어떤가요? 네. 이 영화를 만드신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감독 황윤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황윤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지 주연 배우. 미모의 여배우 황윤 씨라고 후자로 알려지고 싶은 네. 마음이지만 어찌됐든 감독이시죠. 주연 네. 배우시더군요. 예, 요즘 개봉한 지 지금 며칠 지났는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일단 본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극장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네. 독립 영화 다 그렇죠. 예, 다 그렇고 어벤져스 같은 게 한 1,000몇 개 스크린을 1,000몇백 개를 장악을 하는 반면 독립 영화는 전체 개봉관이 10몇 개밖에 되지 않는.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독립영화 감독님 모시고 몇 차례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정말 너무 보고 싶다. 네. 그런데 막상 가려면 너무 멀리 찾아가야 돼. 그리고 시간도 몇 개가 없어. 그렇죠. 네. 또 하루 종일 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개, 두 개. 하다 보니까 이제 딱 그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독립 영화를 일부러 또 찾아가서 봐주시는 또 그런 정성이 있으셨을 때 네. 독립 영화도 계속 만들 수 있고. 예. 네,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을 블로그에 쭉 올라온 글들을 쭉 봤어요. 근데 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영화다. 거기다가 재미도 너무 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방송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힘들더라도 또 요즘 날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보 겸 쭉 가셔가지고 영화도 한 편 모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재미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몇 독립영화를 다뤘잖아요. 대부분이 감독님이 배우이기도 했잖아요. 네, 출연. 좀 그렇죠. 어색했는데 이번 영화에는 연기력이 출중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냥 삶이 성격파 배우가 출연하셨어요. 남편분. 남자분. 리얼하게 하더만요.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팬클럽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본인은 악역이라고 육식주의자들 대변하는 이제 고기를 먹을 권리를 막 항변하기 때문에 자기 악역이라고 투덜거리지만 저한테는 사실은 인기가 제일 많아요. 보고 나서 본격적인 얘기는 조금 더 있다 하기라고. 네네네. 지금 감독님께서 여러 영화를 만드셨는데 사실 동물 문제를 다룬 영화가 이게 첫 번째는 아니더라고요. 그 이전에 보니까 몇 개 영화가 더 있던데요. 네. 주로 어떤 영화였는지. 2001년도에 작별이라고요. 동물원에 갇힌 그 야생동물들의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쭉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러니까 동물 다큐멘터리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한 게 사람들이 이제 동물 다큐멘터리 그러면 동물의 왕국 아니면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산업 사회에서 자본주의 인간 위주의 그 산업 사회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지 인간이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어떻게 지배해 왔는지 네. 지배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했던 장소가 영화 만들었던 장소가 동물원.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로드킬. 그래서 그 도로에서 그 자동차에 사라져가는 동물, 야생 동물들의 엄청나게 이야기. 많죠. 예.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네. 네, 100만 마리. 1년에 남한에서 100만 마리. 예. 그 특별히 감독님께서 좀 이 동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또 축산 농장 문제를 영화로 좀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사실은 농장 동물 우리가 먹는 동물 이제 뭐 소나 돼지나 닭이라고 불리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동물원도 그렇고 로드킬도 그렇고 다 야생 동물들 이야기였고. 이제 야생동물은 시시각각 멸종 위기에 치달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떤 긴급한 어떤 그런 위기의식들을 많이 느꼈고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바쁘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네. 호랑이의 멸종 위기를 걱정하면서 북극곰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죠. 치맥과 더불어서. 그랬던 전데 이제 2011년도에 구제역 살처분이 터졌잖아요. 네. 350만 마리의 가공할 만한 역사 유례가 없는 그런 대학살이 있었었고 그때 저도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네. 근데 거의 다 생매장 됐었고요. 또 너무나 충격이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제가 이거를 뭐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아기를 막 키우고 있었고 우리 아기가 2돌이 딱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일 손 많이 갈 때고 제일 힘들 때라서 다음 작품 만들 경황도 별로 없었거니와 특히나 돼지나 소 이 친구들 얘기는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야생동물이 더 급하고 왜 우선순위 네. 저한테도 그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마음만 아프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네, 임순례 감독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전에도 이제 제 작품을 보셨고 네. 제가 어떤 작업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전화를 주시더니 황 감독이 좀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농장 동물 이야기를 누군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황 감독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저 몰라요 감독님. 그랬더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개와 고양이에 대한 다큐가 아니죠. 극영화를 임 감독님이 그때 기획을 하고 계셨어요. 미안해 고마워라는 네.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봤어요. 저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네, 재밌죠. 네. 네, 옴니버스 영화고 몇 편의 충무로 감독님 네 분이 네. 이렇게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영화였죠. 그래서 그거를 기획하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나름 개하고 고양이는 내가 맡을 테니 소와 돼지를 황 감독이 맡아라. 역할 분담하셨구나. 우리 각자의 영화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난감한 거죠. 왜냐면 아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네. 소 돼지는. 그때 이제 책꽂이를 가만히 보니까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마침 유명한 책이죠. 예, 교양인의 필독서기 때문에. 사단은 났는데 안 읽고 있었던 몇 년 동안 이렇게 먼지만 쌓여 있었던 책이었던 거죠. 그거를 드디어 이제 외면할 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읽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진실들이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축산업이 일으키는 가공할 만한 이 생태계 파괴, 뭐 엄청난 지구 온난화, 그 지구 온난화는 뭐 우리가 교통 수단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메탄가스가 이 축산업에서 나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북극도 녹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북극곰의 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먹는 고기하고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열대우림의 파괴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사막화 그다음에 수질 오염 지하수 고갈 또 빈곤 문제까지, 그러니까 기아 문제까지도. 네. 예, 그래서 전 세계 재배되는 콩의 80%가 이 가축의 사료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고 엄청난 제초제와 농약을 투여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뭐 등등등 다 아시잖아요.
저도 몰랐던 건 아니죠.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처분 현장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계속 살처분이 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살처분이라고 치니까 게시판이 하나 뜨더라고요. 농림축산부 그 당시 그 관할했던 네.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던 게시판이요. 상황 게시판. 그걸 딱 클릭을 하니까 표가 쫙 뜨는데 어제까지의 살처분, 오늘의 살처분, 예정된.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만 마리씩. 와. 그래서 그걸 낱낱이 그 표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천안에 살 때였는데 네. 충청도에도 굉장히 살처분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축산업 많이 하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집에서 멀지 않은 택시로 그때 저도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시내였는데 저희 집에서 한 20분도 채 가지 않았는데 그 농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주소를 찍고 택시를 타고 찾아갔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출산과 육아로 쉬고 있던 카메라에 먼지를 털어서 집 근처 농장으로 찾아간 거죠. 그때 그 영화 초반에 나오는 살처분 현장은 감독님이 그거는 예. 멀리서 찍은 장면은 제가 찍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직접 보여주는 그 장면은 그 동물사랑 실천협회라고 동물보호 단체 우리나라 대표 동물 단체 중에 한 군데죠. 네. 그 대표님 박소연 대표님이 직접 가서 찍으신 거 굉장히 용감한. 저 그 영화 처음 보다 그 장면 보고 네. 이 영화를 계속 볼 수 있을까 너무 진짜 그러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저도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를 또 보러 오게끔 네. 극장으로 보러 오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끔찍한 장면만 계속 나열해서는 관객들이 오지 않을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짧게 넣었어요. 네. 짧게 넣고 그렇지만 안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했던 일을 우리도 봐야죠.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짧지만 중요한 장면을 생각해서 넣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4년 걸린 거죠. 그때 시작된 게 이제 그렇군요. 4년 만에 극장에서 개봉하게 된 거죠. 네. 듣는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영화가요. 저도 처음에 그 살처분 장면 보고 일단 섬찟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던지는 메시지는 날카롭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족 얘기와 얽혀 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일단 훈훈하게 재밌어요. 재밌고 훈훈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저는 사실 그런 2시간이 영화였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막 되게 몰입해서 봤거든요. 고기 매니아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 성공했네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분의 성격파 연기 이거 진짜 나 대단했어요.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진짜 막 너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딱 일어나면서 순댓국에 소주 한 잔 마셔. 그러면서 정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기를 뭐 끊어라 이런 영화라기보다도 막 채식을 역설하는 그런 다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일단 알기나 하자. 우리가 먹는 고기가 어떻게 생산돼서 내 접시까지 오는지 알고나 먹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 영화를 구성하는 방식이 우리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본인이 주연 배우로 나오시고 가족들을 사실 영화 전면에 이제 등장을 시켰단 말이죠. 네. 사실 자신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이제 다 그 관객들에게 드러낸 건데 뭐 본인은 어쨌든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뭐 가족들 안에서 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혹자는 가족을 주인공으로 찍으면 뭐 저렴하게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개런티가 하나도 안 들어. 뭐 제가 제작 지원 받는 그런 데서요.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사실 촬영 감독도 다 있었고 제가 찍은 장면도 있지만 또 제가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애를 보면서 영화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촬영 감독들이 있었고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적 다큐라고 하죠. 이게 프라이빗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는 처음이에요, 이번이.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었어요. 절대 쉽지 않았고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 스타일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뭐 육식의 종말에 담겨져 있는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그 정보 위주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사실 재미가 없고 그런 것들은 기존에 다 있잖아요, 이미. 책으로도 다 나와 있고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걸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었고 기존에 또 제가 이제 영화 만들다 보면은 다른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이제 어떤 게 있나 같은 주제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하는데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쫙 그렇게 보여준 다큐도 있었고 정보가 많이 들어간 거. 뭐 많이 있지만 굳이 내가 또 비슷한 걸 반복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새롭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가 창작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다른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네. 두 번째는 관객 이제 사람들이 이 육식 문제 뭐 다 알지 축산 뭐 심각하고 뭐 대충은 안다는 거죠. 근데 머리로 아는 거하고 네. 가슴으로 느끼는 건 정말 다른 문제라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호소하는 영화보다는 마음에 좀 다가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제가 한번 등장을 하면 또 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돼지에 대해서 생문외 아닌 제가 그대로 들어가면 네. 관객들하고 눈높이가 맞겠다. 제가 잘난 척하고 다 아니까 이거 나빠요. 이건 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관객들하고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네. 컨셉. 돼지를 찾으러 돼지를 한번 보러 손잡고 관객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컨셉이면 좀 좋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근데 절묘한 게 그 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돼지가 새끼를 갖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어미가 키우고 헤어지고 이러는 과정을 어떻게 가정사랑 하필이면 그때 딱 맞아떨어졌어요. 정말 그 출산을 하시고 예. 그게 새끼 돼지 나왔다가 시기적으로 도영이 나오고 뭐 이런. 감독님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 과정과 딱 맞아서 거의 같이 쭉 가더라고요. 뭐 겹치지 않는 건 아이 만드는 과정만 빠졌고 나머지는 거의 다 쫙 같이 가더라고요. 네. 아니 제 출산 장면은 원래는 예전에 찍어 놓은 거죠,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찍는 중간에 제가 출산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찍어놨던 거죠. 그 다큐멘터리 감독들 좀. 에이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게 그렇게 맞아떨어졌냐 그래서 올해 아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몇 년은 찍으셨나 보다 몇 이랬어요. 년 찍긴 찍었어요. 그러니까 4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총 제작 기간이 4년이고 그러니까 개봉 준비 기간까지 쳐서 4년이고 아기가 3살 때 한국 나이로 3살 때부터 촬영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그 제작 준비 기간이 1년, 촬영 기간은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제 아기가 3살부터 6살, 5살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아기가 성장하는 시간 동안 저도 같이 성장을 한 거고 저도 정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 여러 가지로 저를 키워준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영화를 보면 곳곳에 이 영화 제목이 정말 너무 절묘했다고 보는데 잡식 가족의 딜레마. 그러니까 정말 이 딜레마적인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는 그 전체 영화 중에 핵심적인 어떤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게 바로 남편분이 내가 먹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정말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라고 봤어요. 맞아요. 예, 뭐 그 이후에 지금 남편분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음식을 선택할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인간으로서 또 알아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또 같이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책임도 있는 거고 윤리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먹을 권리도 있지만 알 의무도 있는 거고 알 권리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네. 너무 궁금해. 그 후에 관객들 질문 감독과의 대화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그거고요. 육식을 끄는 건 아닌데 거진 집에서는 제가 차려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밥상 주도권은 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차려주는 대로 그냥 먹고요. 그러니까 거의 채식을 하고 밖에서는 이제 사람들 먹는 대로 먹고 그렇지만 막 쫓아다니면서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쿠폰이 왜 영화에 계속 나오잖아요. 점차 쌓여가는 치킨 쿠폰이 나오는데 더 이상은 치킨 쿠폰은 저희 집에 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뭐 치킨 절대 시키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영화에도 약간 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생각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인터뷰 장면 빼놓고는 계속 불만스러워서 뚱한 표정으로 밥 먹을 때마다 뚱한 표정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저는 남편분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있었어요. 아까 그 우리 사회 보시는 이정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건데 어쨌든 개인의 취향 문제다, 권리 문제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수의사분이시잖아요, 남편분이. 네네네네. 그래서 수의사인데 내가 다루는 동물은 안 먹는다. 내가 고치고 치료하는 동물들을 야생동물은 안 먹지. 내가 안 먹는다. 대신 다른 걸 먹는 거다.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나와 관련된 동물과 나와 관련 안 된 동물을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반려동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내 강아지 무지하게 아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밤마다 막 닭다리 뜯고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이런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날. 그런 모순이 있죠, 우리. 그러니까 네. 내가 아끼고 혹은 나와 관련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다른 동물을 구별하고 사실은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죠. 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보편적으로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도 그런 차별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영화의 시작이 어렸을 때 제 걔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박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안에 어떤 모순들, 이제 차별 이런 것, 동물에 대한 다른 위계 이런 것들이 내 안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걔는 당연히 형제였고 가족이었고 걔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이 돼서 야생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이 됐죠. 저는 거기까진 갔는데 그 다음 제일 가까운 사실은 내가 가장 많이 접하는 동물. 매일매일 접하고 내 식탁 위에 접시 위에 놓인 그 삼겹살로부터 내 가슴은 내 입은 20cm, 30cm밖에 되지 않는데도 거리는 제일 멀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난 얘네들이 동물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않았고 그냥 당연히 음식으로만 바라봤던 이제 이런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서 살아가는지 다 어디에 있는지 나는 왜 돼지를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저 자신. 사실 남편 모습이 저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충분히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부싸움의 어떤 그런 모습은 좀 막 고기 싸먹는데 제발 찍지 마! 그런 장면도 나오고 좀 치명적인 사생활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관객들에게 좀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전 보통 보편적인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자화상을 진짜 기억나네. 카메라 치워.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경계라는 게 사실 있었구나. 경계를 발견했다는 게 저한테 큰 소득이에요. 네. 경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경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사실 개하고 호랑이하고 돼지. 그러니까 저희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가 육식주의를 이렇게 사회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거든요. 굉장히 흥미롭고 그분이 내일 모레 와요. 네. 그 강연회가 있다고 카라에서 제가 카라 회원인데 거기 메일이 왔더라고요. 카라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강연을 하고 토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포럼도 하고 그 분이 쓴 책을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영화 만들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호랑이는 보호하고 돼지는 먹을까? 물론 다 다르죠. 반려동물과 야생동물과 그다음에 농장동물은 다르죠. 다르지만 같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어떤 동물도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건 분명히 같은 거죠. 그래서 돼지라고 해도 고통받고 싶지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쓴 레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기준을 정할 때 그 사람 1살 정도 지능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다 이제 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에게 인권이 있듯이 다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다큐 이렇게 영화 보다가 돼지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돼지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개보다 더 높다고. 어떤 면에서는 개보다 높고 개랑 비슷한 정도의 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러고 나서 그 돼지 살처분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그 350만 마리가 우리가 기르는 영리한 개들을 350만 마리를 생매장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 충격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사실 뭐 지능이 있어서 아니고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의하면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동물을 우리 시각대로 분류하잖아요. 그런 분류 자체가 문제가 되겠다. 그렇죠. 이 분류가
우리들에게 그런 편견을 심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영화 내용 중에 뭐 살처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돼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오리도 그러니까 뭐 지능이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동물들은 다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포대기 안에다가 막 몇백 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학살을 당하는 동물들도 참 문제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그럼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실제로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것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뭐 이제 그림 치료를 받는 장면들도 좀 나오던데 그거 좀 겪으셨던 경험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그 살처분에 동원됐었던 분들의 그림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네. 그 어떤 부대에 그 어떤 한 부대에서만 그런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이분들 그 어떤 그 부대장이 그 자기 부하 저기 뭐죠? 군인들 투입됐던 군인들을 차병원 미술 치료실이었어요. 거기서 치료를 받게끔 했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냐면 영화에도 나오는데 분노 대방출이라고 써 있는 그림이었어요.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올킬을 뭐 다 죽여. 그다음에 스트레스 타파. 그러니까 죽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타파한다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터뷰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못할 짓을 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지만 하루하고 이틀하고 계속 죽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고 나중엔 즐기기까지 됐다. 그러면 그런 그림을 그러나 밤에는 악몽을 꾸는 거죠. 돼지들이 자기를 그 구덩이에서 뛰쳐나와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했었고요. 실제로 그 축협 직원분 중에 한 분은 자살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엄청난 그 신체적 무리하게 그렇게 살처분을 하고 낮에는 또 공무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민원 처리 계속 해야 되니까 평상시 할 일은 다 해야 되고 밤에 또 새벽까지 계속 살처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뇌졸중이나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그런 살처분을. 근데 그런 살처분 방식밖에는 구제역이니 애아이니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산화탄소 가스로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왜 석시니콜린이라고 그때 소한테는 주사를 놨었는데 사실 그게 알락산은 아니에요. 알락산 아니고 근육 마비제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다 있고 근육만 근육이 굳어가면 사실은 더 쉽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둥거리지 못하게 인간 위주의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까지도 그때 이루어졌었고 반경 막 콤파스를 그려가지고 이 농장에서 병이 발생하면은 반경 5km 뭐 반경 5km, 다 죽이잖아요. 거짓 뭐 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영토가 작은 곳에서는 사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살처분 대상이 된다고 봐야 돼. 근데 살처분 방식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왜 이런 질병이 발생하느냐 이게 그냥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공장식 축산 너무나 대량으로 동물들을 밀집해서 키우고 그 밀집해서 키우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극도로 그 인위적이고 폐쇄적이고 제가 이제 농장을 처음 가서 봤는데 공장 축산 처음 가서 본 건데 완전히 이제 햇빛이나 바람 전혀 통하지 않고 그 안에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돼지와 닭들이 있는 거고 가득 있는 거고 막 그 1초도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냄새가 암모니아 가스와 그다음에 이 분진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하여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의 지옥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거기 영화에 잠깐 그 까만 그 뭡니까 맨 처음 나오는 공장. 폐축사. 거의 뭐 지옥이죠. 지옥의 문을 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데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엄마 돼지들은 스톨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거고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해서 키우다 보면 사육하다 보면 당연히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질병의 바이러스의 온상인 거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면역력이 취약해지고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질병이 일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역이 이제는 토착화가 돼버려가지고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도 홍성에서 구제역 판정이 나왔어요. 홍성은 자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축산단지가 대단하거든요.
AI도 지금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해마다 지금 거의 발생을 하고 있고 하필 또 설 연휴 때 왜 너무 참 이런 비극이 어딨나 싶어요. 설 명절에 한 해를 시작하는 기분 좋게 시작하고 온 세상의 만물의 어떤 그런 평화를 빌고 그래야 되는 때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민족의 명절에 막 우리는 이제 방역 차량을 보게 되잖아요. 곳곳에 그 방역 초소가 서 있고 지나가려면 일단 가스 한번 맞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가스 맞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향에 방문하지 말라고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인터넷으로 성묘해라. 막 이러고요. 이게 참 이상한 종말론적인 진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들어보셨던 분들은 영화를 보셔서 그 스토리나 그 케이지 이 상황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가 아이패드 한 장 크기 위에 딱 올라서가지고 날개짓 한 번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러고 알만 낳다 죽는다는 그 상황을 정말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는 겪어봤어요. 감옥 독방이 0.7평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누우면은 다리보다 약간 길어요.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하면 팔꿈치가 벽에 닿아요. 스토리네요 거의. 네, 스토리예요. 그 영화 보면서 돼지가 이렇게 gat혀 있는 폭 60cm, 길이 2m. 몸을 그러니까, 돌릴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길이는 그대로고 폭만 조금 한 20-30cm 늘리면은 그게 딱 감옥 독방이에요. 와, 거기서 한 5년 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거기서 정신병 안 걸리면은 정말요. 이거는 그런 정상이 아니에요. 겪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 돼지 그 60cm, 2m 요 안에서 돼지가 몸도 돌리지 못하고 사는 걸 보면서 너무 애처롭잖아요. 그 답답함이 영화 보면서 막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지를 키워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원래 그리고 돼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 특성이 돼지가 있잖아요. 아까 돼지가 어떤 동물인지 얘기하다 말았는데 진짜 영리하고 개보다도 영리하다 그러고 제인구달 박사도 저한테 이 영화 보고 이제 코멘트 주실 때 어릴 때 봤던 돼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무리의 돼지를 들판에서 보고 나서 어떤 경험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는 안 썼지만 돼지가 개보다 영리하다는 걸 알았고 그때부터 돼지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시고 또 한 번은 이제 또 하나 일화를 또 같이 쓰셨는데 닭을 이렇게 배터리 케이지 공장 축산해서 이제 폐기처분들 쓸모를 다해서 이제 알을 더 이상 낳지 못하니까 폐기하게 될 운명에 처한 닭을 한 마리를 구조해가지고 데려다가 이제 집에서 키운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었겠죠 몸이. 근데 이제 점차 이 아름다운 깃털이 다시 나오고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당당한 모습과 이런 닭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다. 저도 약간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 폐기 처분될 닭 한 마리 구해다가 키워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동물들은 그 고통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거다. 특히 우리는 이제 돼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데카르트가 옛날에 실험을 했잖아요. 아내의 개를 못을 박아서 이렇게 놓고 실험을 했는데 개가 이제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톱니바퀴가 내는 소음에 불과하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지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기도 하셨던.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동물을 기계에 불과한 거라고 실제 봤으니까. 근데 그래서 닭 같은 경우 우리 옛날부터 머리 나쁘면 닭대가리 하잖아요. 굉장히 영리해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100마리를 알아본대요. 갑자기 닭대가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나네. 진짜.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닭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우리 안에 모이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장 들판 뭐 풀밭 여기는 모이를 안 놓고 어느 걸 선택하느냐 닭들이 모이 없는 풀밭이냐 아니면은 모이가 풍부한 우리냐 닭들이 모이 없는 자유를 찾아 들판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비슷한 실험이 그 있었는데 정도로 이 안에 우리라는 게 그 뭐 케이지라고 하는가요? 그 좁은 곳에 이제 아이패드 하나만한 공간에서
키우는 말이 되냐고, 그게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도 그게 엄청난 고통이고 억압이라는 걸 아니까 차라리 모의 없는 들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요새 유튜브나 이렇게 페이스북에 많이 떠도는 영상인데 처음 들판으로 나온 젖소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예. 그걸 많이들 봐서 저도 봤는데 이렇게 도축장으로 갈 뻔한 젖소들을 몇 마리를 이렇게 구조해서 뭐 이렇게 들판에 풀어준 영상이 저도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영상만 봤어요. 근데 젖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비슷한 거 많잖아요. 왜 처음 이렇게 케이지 밖으로 나온 침팬지들의 모습 이런 영상도 있고 또 동물들도 감정을 당연히 느끼고 그럼요. 네, 인간 못지않은 풍부한 감정들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개성을 가진 그 동물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예쁜 장면들이 있었어요, 영화에. 그러니까 십순이와 돈수와 또 우리 감독님과의 인연이 맺어지게 된 그 농장의 이야기도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99.9%의 고기는 이제 공장 축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여주긴 하지만 영화가 전체가 그거기만 하면 사람들은 너무 슬프죠. 너무 힘들 거고 그다음에 돼지가 어떤 동물인지 어떤 습성을 가진 동물인지를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농장을 찾았어요. 네. 기억하고 니은 차이죠. 근데 그렇게 다를 줄이야. 공장과 농장. 기억과 니은은 또 그렇게 다를 줄이야. 그래서 농장을 찾아서 전국을 헤맸고 왜 전국을 헤맸냐면 예전에는 원래 다 농장이었는데 이제 최근 한 20-30년 사이에 다 공장 축산이 되면서 다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시골에 가도 돼지를 키우는 농장, 소를 키우는 농장은 있어도 닭을 키우는 농장은 가끔 있어도 돼지를 키우는 농장은 없잖아요. 시골집에서 이제는. 돼지가 제일 가혹하게 지금 착취받고 있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소비량도 그 소규모 농장을 찾아서 전국을 헤맸고 그 중에 이제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산골에 있는 원가자농이라는 저 자동차도 없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국 일주했어요. 농장 돼지 찾아서 진짜. 그래서 제가 찾았던 리서치에 직접 다 발로 찾아서 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는 좋았던 농장이었고 농장주 선생님이 일단 너무 원선생님 너무 멋졌어요. 그래. 너무 이렇게 그 평생 농부로 사신 분이고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뭐 어떤 뭐 수식어도 없고 어떤 홍보 문구도 없고 그냥 농부 원중현 딱 써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자신감이나 어떤 그런 겸손함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이렇게 땅에서 배운 철학들이 묻어 있고 밤에 책도 많이 읽으세요. 육식의 종말 이런 책을 읽으세요. 근데 어찌됐든 그 돼지 소규모 농장 을 봤을 때 전 처음으로 돼지를 가까이서 본 거예요. 엄마 돼지가 출산하는 장면도 처음 봤었고, 너무 아름다웠고 이게 둥지를 짓더라고요. 지프로, 진짜 막. 거기가 이제 강원도 평창이니까 겨울에 새끼를 낳으니까 이제 춥잖아요. 거긴 따로 뭐 난방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있을 뿐인데도 돼지들이 너무 건강하고 선생님이 지푸라기를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갖고 놀기도 하고 뭐 이불로 쓰기도 하고 엄마 돼지는 둥지를 짓더라고요. 이게 돼지들의 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돼지에. 그래서 그 둥지를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진통도 하고 거기다가 새끼도 낳고. 그 새끼 태어났을 때 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아기 새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엄마 젖을 빠는 것이 아니라 엄마 얼굴에 인사를 하는 것이다. 진짜 막 와가지고 엄마랑 눈 맞추고 다시 젖을 찾아가는. 이게 꼭 과학적으로 분석된 그 결과인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농장주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는 좀 드리고 싶었어요. 관객분들한테. 그리고, 그 새끼 돼지들이 이렇게 낳고 커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 애기 크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 들었고, 엄마 돼지들이 또 그렇게 끔찍하게 새끼들을, 애틋하게 키우고요. 이렇게, 스톨에 가두는 이유를 공장 축산에서는 엄마 돼지들이 새끼를 밟는다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농장에서는 오히려 스톨이 아니라 이렇게 엄마 돼지랑 새끼 돼지랑 같은 한 우리에서 어울려져 살아가고 지푸라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밟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한 번도 밟지를 않아요. 얼마나 예민한지 어디에 새끼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발 함부로 쿵쾅쿵쾅 거리지 않고 새끼 밟을까 봐 조심조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거세하던 날 엄마 돼지들이 이 새끼를 지푸라기 속에 숨기는 거 보고 네. 아 정말 거세하던 날 장면도 굉장히 찡했지만 네. 그 젖대기 위해서 네. 우리를 이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럴 때 그 우리 바깥으로 엄마 얼굴 싶어서. 보려고 막 네. 엄마 막 새끼 돼지들이 막 그러는 장면도 네. 진짜. 저는 아침에 유치원 버스 태워 보내면서 빠이빠이 이따가 만날 건데도 그렇게 가슴이 찡하고 유치원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뒤돌아서 나올 때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얘네는 평생 이별이고 젖도 채 다 못 먹였는데 또 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또 새끼를 낳아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정작 현실의 육식 문제로 오면은 이제 딱 유면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육식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동물에 대한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존을 위해서도 이제 정말 육식을 줄여야 될 때가 됐어요. 녹색당하고 지금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하고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있어요. 줄여서 동변이라고 하는 변호사들 모임이 있어서 이 세 조직이 공장축산 헌법소원을 2013년도 재작년이죠. 네. 2년 전에 그 헌법 소원을 냈어요. 네.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언제쯤 뭐 예상을 하고 그건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계속 검토 중이에요.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검토 중이죠. 네. 이 핵심이 뭐냐면은 이 공장 축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의 건강을 극도로 해치고 있다. 그렇죠. 네, 극도로 해치고 있고 동물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와 또 그것이 그 건강하지 못한 지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됐고 사실 이 공장 축산 자체가 90년대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주 이렇게 강화하고 지원해서 육성한 정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정부가 아예 작심을 하고 공장화 시킨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값싼 고기를 제공하겠다라는 유념으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막대한 세금이 그 공장 축산 지원에 투여가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이렇게 싼 값에 나오게 된 건데 싼 고기를 많이 먹는 게 과연 우리 건강에 좋았느냐 그러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 발생이 뭐 엄청나게 늘어났고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주변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병에 걸려요. 네. 너무 많아. 네. 40, 50대, 뭐 30대 아는 정말 가까운 지인들 물론이고 지인의 부인들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서서히 다가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제역이라든가 바이러스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 안 하고서 못 버틸 그쵸.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영화에도 나오지만 우유정 교수 그 서울대학교 그 면역학 교수 우유정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경고를 많이 하시죠. 학자로서. 우려를 많이 하시죠. 그 세계 진짜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돼지의 바이러스와 조류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만나서 제3의 바이러스로 돌연변이가 될 때는 정말 그때는 답이 없다. 팬데믹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아니까 그 살처분을 해대고 난리를 하는 거겠죠. 살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니라 이건 사후적인 대책일 그러니까 뿐이고 약이라는 게 없으니까 바이러스라서. 그러니까 정부는 이럴 때마다 뭐 방역을 강화한다는 등 소독을 해라는 등 이러지만 이거는 정말 미봉책인 거죠. 근원적으로 이 공장 축산 시스템을 생태적인 환경으로 또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바꿔야지만 해결이 되는. 그런데 그 육식과 관련해서도 그 남편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건 인간은 원래 잡식 동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잡식 동물로 태어났는지 인간은 원래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 본성적인 건데 여기 왜 문제 제기를 하냐.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부터 하던 대로 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렇게 많이 안 먹었더라고요. 제 말이요. 어릴 때 또 자라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고기 먹는 거는 없었죠. 얼마 안 됐죠. 국에 좀 들어가고 명절날 먹고 조금 섞이는 정도고 가끔 먹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만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통계 보니까 1년에 우리가 소비하는 닭이 1억 6천만 마리? 네, 1억 마리 하루로 치니까
하루에 160만 마리? 와, 닭만 해도요. 우리 당직자들 중에도 하루에 한 마리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약 드시지 않나요, 그분? 육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은 곧바로 이 채식주의자 이렇게 등치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이분법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수많은 어떤 대안들이 있고 조금씩이나마 줄여갈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놔둬라 그러면 고기 먹지 말라는 거야. 발끈 하시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이분법인 것 같고.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또 생산 과정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양쪽이 다. 고기를 끊지 않더라도 충분히 동물복지용으로 하고 전환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질병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면 살처분도 안 일어나서 누구는 트라우마를 겪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건데 너무나 뻔한 해결책을 놔두고 우리의 쌍고기를 먹을 권리만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딘가에선 한 번쯤은 딱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정민 선생님은 그 고기 매니아로서 그 내적인 딜레마가 어떻게 오던가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지난번 임순애 감독님 모셨을 때는 미안해 고마워 그 영화를 보고 그때 제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절대 개고기 먹지 않겠다. 저 그거는 지금 지키고 있어요. 개고기 안 먹어요, 저. 그리고 그때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는 일주일에 2번만 먹겠다 그랬는데 한 몇 주 동안은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몇 번 먹었나? 뭐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을 좀 강구해 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폴 맥카트니, 비틀즈 폴 맥카트니가 이제 처음 제안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기 없는 월요일. 그러니까 이거는, 월요일 날은 일단 정신 차리고 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음식에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월요일은 굉장히 유심히 보고 그걸 피해 가야 되겠다. 요거까지는 오늘 결심을 제가 했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아유, 힘들어요. 근데 진짜. 근데 저도 사실 돈가스 매니아였지만, 이, 콩가스도 있더라고요. 대체식품이 있어서, 콩가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고기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 식감을 좋아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콩불고기를 한번 사다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거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좀 더 맛있는 콩불고기를 누군가가 좀 더 개선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건 채식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요리책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채식 요리 너무 그 고기 못지않은 그 이상의 맛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깨 같은 거 이용해서 버섯 볶고, 그리고 항상 들깨를 많이 이용하는데, 미역국 끓일 때도 들깨를 넣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들깨가 또 칼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고기를 피하는 것 중에 어려운 뭐냐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편하게 가까운 데서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변에 널려 있는 음식들이 다 그런 고기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한다 그러면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고 도시락을 싸야 되고 그리고 값도 비싸요. 요즘은 채식을 주로 먹는 게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이 점점 더 육식에 길들여지게끔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채식을 하자고 마음 먹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시스템이 나를 강요하는 게 너무 싫었고 거기서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가 육식 동물도 아니고 뭐 사자나 호랑이가 고기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고기 먹어도 괜찮은 신체 구조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걸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딜 가나 고기를 고기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좀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그런 선택이기도 한 거죠 저한테는. 근데 조금 불편해도 저는 도시락 많이 싸갖고 다니고 좀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그리고 찾아보면 또 있어요. 뭐 이렇게 김밥 쌀 때도 이렇게 귀찮아 번거롭지만 뭐 대신에 뭐 더 넣어달라고 하고 햄 이런 거 대신에 뭐 당근이나 오이 좀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뭐 박쌤이 갑자기 훅 물어보니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은 이제 고기 없는 월요일까지는 결심을 하고 왔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영화에서 감독님이 좀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고기를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시잖아요. 네. 예. 고기는 일단 좀 줄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우리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줄이고 조금 인도적인 사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사실 또 채식이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채식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완전히 아무것도 동물성을 섭취하지 않는 비건도 있지만 저는 페스코 채식이에요. 생선이나 해물은 먹는. 네, 그 정도도 있고 아니면 뭐 우유, 계란을까지 먹는 락토오보도 있고 이게 다양하고 가끔 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담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순례 감독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담배 안 좋은 거 다 알기 때문에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단박에 끊는 사람도 있지만 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좀 줄였다가 또 다시 또 끊어보기도 하고 또 한갑 피던 사람이 한 반갑으로 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 그런 거랑 똑같이 그렇게 좀 접근하면 네. 좀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뭐 조금 덜 먹는다고 월요일 하루 안 먹는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실제 비교된 거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 1단위가 식물성 단백질 21단위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뭐 하나의, 그러니까 1kg의 고기와 21kg의 식물, 단백질, 뭐 이렇게 이제 무식하게 비교할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해서 아까 기아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육식 문제가 기아 문제다. 네. 결국은 1단위 때문에 21단위가 희생되는 거기, 식물성이 네. 21단위가 희생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통계로 나왔던데, 미국 사람이 육류 소비량을 10%만 줄여도 6천만 명의 기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미국의 가축수를 반으로만 줄여도 전 세계 저개발국 저칼로리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와, 그러면 월요일 하루 안 먹으면 그게 몇 프로죠?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 15%? 안 먹으면은 소는 76만 마리, 돼지는 350만 마리, 닭은 2억 9천만 마리를 그러니까요.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그렇죠. 실천해도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 출발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라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모두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겁부터 더럭 나는데 월요일은 고기 없는 날로 하자 하면은 이거는 설득력도 있고 실행도 가능하고. 솔직한 제 심정은 고기 있는 월요일, 즉 고기 없는 화수 목금 토일 이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 먹었으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루씩 늘려가죠. 폴 맥카트니는 이제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는 고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유럽이나 뭐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삼시세끼만 그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일주일만 안 먹어도 확 이게 그 변화가 오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전만큼 그렇게 고기를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만 돌아가도 난 그러면 고기 없는 월요일, 목요일 이틀 할까봐 너무 미안한 것 같아. 하루만 일단 하루부터 시작하시지.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보니까 그 많은 환경단체들, 동물복지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그다음에 동물복지 인증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요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네. 그 외국 유럽 선진국들은 다 이미 이제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나온 고기 육류가 이렇게 마크가 찍혀서 나오고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뒤늦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012년도인가에 산란계를 시작으로 해서 산란계라는 건 이제 알 낳는 닭, 그 달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육계,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까지 이제 돼지 동물복지형 인증 제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고기나 달걀에 마크가 찍혀 있는 거죠.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지금 인증을 받은 농장이 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란개 같은 경우는 50군데 농장, 그다음에 돼지는 2군데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나 적은 거죠. 찾기가 힘들겠죠.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거를 찾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 기왕에 고기를 먹을 거면 그런 걸 먹어줘야 이제 그거 제도가 더 확산이 될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것만 우리가 갖고는 조금 약하다,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스톨, 계속 말씀드렸던 엄마 돼지를 감금하는 그 감금틀, 스톨하고 배터리 케이지, 닭을 아이패드만한 데서 날개 피지 못하게 만드는 배터리 케이지가 그 두 가지가 축산업에 있어서도 공장 축산에 있어서도 가장 그 잔인한 그 시스템으로 그 분류가 되는데 잔인할 뿐만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죠.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그거를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 2014년 이미 실행하고 있죠. 예.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그거는 최소한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유럽이 그렇게 동의했고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미국에서도 지금 몇 개의 주가 스톨과 배터리 케이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필요한 단계가 됐고 지금 영화의 개봉과 더불어서 그 맞춰가지고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이 이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서명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영화 VIP 시사회 정의당 김재나 의원님 초대를 하면서 이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세요 했더니 입법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 단계죠. 조사하시고 이제 자료 수집하시고 있는 단계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입법화가 추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어떤 최소한의 양심이자 또 인간이 스스로 앞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를 위한 노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최소한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명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입법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뭐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이게 뭐 여야가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자식들 얘기고 내가 살아가는 문제니까 그쵸. 통과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하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 논리에도 모순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대 이후 특히 현대 사회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뭐 벤담, 밀 이후에 그 공리주의가 사회 운영 원리나 생활의 원리를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쾌락의 증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쾌락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다. 쾌락이 선이라면은 고통은 악이다. 그 원리가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 벤담과 밀 얘기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동물에게도 적용이 돼요. 사실은 현대 그 동물 보호하자는 사람들의 논리의 밑바닥에 그 공리주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인간만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그러면 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로 악이다. 동물에게도 악이지만 그 인간에게도 악이다. 그래서 동물에게 대한 잔인한 처우라든가 동물의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의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 공리주의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은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살아가면서 정작 그 뿌리의 가장 핵심 사상인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느끼는 동물에 대해서는 별개로 취급해버리는, 분리시켜버리는 자기 논리적 모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물의 어떤 고통이나 권리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일부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사람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인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은데 무슨 동물까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좀 먹고 산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모든 인권의 문제 앞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먹고 살 만한 나라일수록 잔혹한 짓을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하고 있죠.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권, 동물권 이게 다 한 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좀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세월호의 문제도 사실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먹는 동물들을 이렇게까지 착취하고 학대하는데 이 고통에 병 걸렸다고 살처분하고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스템, 이윤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인간 중심적인 자본 중심적인
이런 논리들이 결국 이게 더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아까 공장과 농장 기역 니은 차이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비슷하게 적용하면요. 부모와 학부모 같은 것 같지만 돼지 농장과 공장 차이만큼이나 큰 것 같아요. 학부모라는 게 그 아이들을 스톨과 게이지에 똑같은 데 집어넣고 대량 사육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그거 판대매 애들 집안에다가 가둬놓고 공부하는 무슨 그 책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이에요. 큰 장 안에 애를 그 안에 넣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스토리네요. 어우, 끔찍하네요. 그게 몇백만 원 한대. 근데 어머, 웬일입니까? 학부모, 부모의 차이나 공장과 농장의 차이나 원리적으로는 말씀하신 바가 사회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동물이 동물답게 사는 삶, 인간답게 사는 삶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감독님의 계획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떤 내용들을 영화에 담고 싶으신지. 동물 얘기 말고 이제 좀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동물들이 놔주지를 않네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일단 동물쇼 얘기도 하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몇 개 있어요. 근데 지금 기획 단계라서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동물쇼도 얼마 전에 카라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같은 어떤 연장선에서 저는 가는 것 같아요.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 저거는 어떨까요? 실험동물 문제. 근데 그거는 너무 찍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예전에 자료를 봤더니 가장 심각한 거는 사실은 실험동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쥐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전기가 흐르는 철망을 통과하는 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측정하는 걸 인간에 적용하려고. 그걸 뭘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샴푸나 화장품 이거 실험한다고 그 원액을 눈에다가 집으로 근데 50%가 죽는데요. 그거는 근데 지금 정말 그러니까 그 화학 성분만 안 쓰면 되는 건데 그냥 천연 재료로만 하면 지금 설사 화학 제품을 쓰다 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샴푸 화장품이 다 훌륭하지 거 많고 뭘 또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뭘 또 새로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왜 생기고 얼마 생기는지 우리 왜 모르냐고요. 그래서 그 말은 반려동물도 하셨고 그 분류가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농장동물도 하셨으니까 실험동물 쪽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좀 있어요. 염두에 두고 있는데 찍기가 워낙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막 끔찍한 어떤 폭로성 그런 영화는 절대 만들고 싶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긴 하고 싶어요, 저도. 네, 오늘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감독님은 자기 영화니까 각자 정말 30초씩 왜 우리는 잡식 가족의 딜레마를 꼭 봐야 하는가 한 말씀씩 듣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먼저. 저기 예전에 수백 년 전에 몽테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물은 우리의 동료다. 친절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근대적인 사고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칸트나 이런 사람들도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게 인간성이 안 좋다는 거죠. 동물을 맞습니다. 함부로 대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해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동물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될 때 했지만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특별히 개나 고양이 그것도 더 좁혀서 개 중에서도 특정 종은 반려고 또 특정 종은 식용이고 이런 분류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가. 넓게 동물이 우리가 육식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다. 친절하게 돼야 된다라는 마음만 분명히 하고 그거에 맞게 법제도만 보완된다면은 일단은 큰 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요? 제 영화를 제가 어필하려니까 또 쑥스럽네요.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래야지 관객들이. 일단은 영화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실 좀 옷도 살 때 면인지 합성 성분인지 엄마들 보고 사고 치약도 꼼꼼히 이렇게 성분 보고 사고 그런 엄마들 요새 많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도 고기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먹는 고기가
어떻게 생산이 돼서 막 오는지 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든 장면 있지만 않고 전체 관람갑니다. 가족 모두 볼 수 있는 영화고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서 좀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독립영화 전용관 그 개봉관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찾아서 이렇게 봐주시면 근데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할 만한 상당히 볼만한 영화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정의당의 이제 부대표인데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상무위원회가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 같이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 혼자가 아니라 거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월요일 목요일은 고기 없는 요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고기 없는 식당에서 밥을 먹도록 제가 한번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